결혼시장 준 카르본 나오미 칸 지음. 서론. 미국의 가족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음 세대에 이르러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덜 교육받고 덜 건강하며 덜 부유한 아이들이 등장할 텐데 어른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자원 사이의 단절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의 가족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끊임없이 논평해왔다. 결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결혼율은 갈수록 낮아지며 결혼한 부부의 절반은 이혼한다. 점점 더 많은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혼외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와 비등해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비율이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똑같이 설명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가족의 변화만 설명하다 보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포착할 수 없다.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 가족을 계급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겪는 변화는 계급마다 다르다. 미국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법이 계급 격차가 커지는데 어떻게 일조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미국 경제의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늘어서 있는 가족들이 저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헤쳐 봐야 한다. 오늘날의 미국 가족과 50년 전의 미국 가족이 왜 이렇게 극심하게 다른지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은 되게 무가치하다. 우파는 도덕관념의 쇠퇴와 피임 기술의 발달, 복지, 소울메이트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 밖의 사회적 병폐를 원인으로 지목해 비난한다. 어째서 이러한 변화가 어떤 집단에게는 영향을 덜 미치고 다른 집단에게는 영향을 더 미치는지는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지 못하면서 말이다. 좌파는 개인의 선택, 성해방, 여권 신장을 찬양하지만 변화의 원인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지지하는 변화 중 일부는 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우파도 좌파도 변화에 대해 온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상층 가정과 하층 가정이 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미국 가족을 개혁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헛되게 될 것이다. 미국 가족에게 닥친 변화를 온전하게 설명하려면 우리 삶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역할과 커져만 가는 경제적 불평등이 결혼, 이혼, 육아의 조건을 재정립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제대로 된 설명이라면 왜 가장 가난한 집단은 결혼을 하지 않는지는 물론이고 왜 엘리트 여성은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가장 결혼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이혼율은 무과실 이혼이 가능해지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다른 집단의 이혼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어째서 수십 년 동안 모든 집단에서 계속 증가해온 이혼율이 이처럼 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분석이라면 보수적이고 독실한 노동자 계급 여성이 아이 아빠가 청혼하는데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이유 역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변화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변화에 대응하려면 대졸자의 삶과 노동자 계급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대졸자들은 직업 변경, 자녀의 질병, 지역 이동 등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직업과 결혼에 투자한다. 노동자 계급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과 안정적인 가정을 원하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이 붕괴되었다. 따라서 이야기는 미국 경제의 특징인 경제적 불평등에서부터 시작된다. 심화된 불평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상층
상층 남성과 더 이상 생산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하층 남성 모두 그 수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젠더 협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즉 남녀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게끔 만드는 조건이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최상층과 최하층에 다르게 작용한다. 상층의 경우 각 성별 내에서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자 배우자를 고르는 데 더 깐깐해졌고 미래의 가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이른 결혼을 꺼리게 되었다. 과거 상층 여성은 성공한 남성들을 두루 둘러보며 배우자를 고르곤 했다. 과거 고위직 남성은 주로 자신의 비서와 결혼했는데 이 여성들은 집에서도 회사에서처럼 남편을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층 남녀 모두가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기대치에 부응해줄 배우자를 찾는다. 둘이 벌면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살 수 있지만 혼자 벌면 격이 떨어지는 학군에 있는 그저 그런 집에 살게 되기 때문이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전업주부라도 박사학위가 있는 배우자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배우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다. 여전히 대졸자 대부분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장차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더욱 분명해질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미룸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들은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엘리트가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덕분에 대졸자의 상당수가 결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두 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 소득이 하위 3분의 1인 집단에서는 커져가는 남녀 간 격차 때문에 남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경향이 짙다. 다른 국가들과 미국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은 만성적인 실업과 높은 수감률, 약물 남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남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층 여성은 카드 빚을 쌓아두고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부업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남성에게 헌신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자산보다는 위협이 된다고 본다. 반면 하층 남성은 여성이 언제나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가면서도 자신이 절망에 몸부림칠 때는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남성은 파트너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찾아 전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정의 안정은 바랄 수 없다. 가계소득 분포에서 100분위 50 전후에 위치하는 중간층은 가장 분석하기 어렵다. 이 집단은 과거 백인 노동자 계급이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의 중간층은 50년 전의 중간층이나 대학 교육을 받은 현재의 소득 상위 3분의 1 집단에 비해 인종이 다양하다. 과거 이 집단은 보수가 좋은 제조업 생산직에 몸담았지만 이제는 제조업 일자리가 예전처럼 많지 않으며 이 집단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현재는 교육 수준이 중간층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일지 모른다. 이 집단은 대부분 고졸자로 학사 학위가 없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을 못했거나 커뮤니티 칼리지나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다수다. 중간층 가족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잘 해내고 있다. 상층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을 많이 졸업하고 남녀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만 중간층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앞선다. 이 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적이 좋고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며 중단한 학업을 끝마치기 위해 훗날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교육 수준과 노동 시간이 같을 경우 중간층 남녀의 소득 격차는 크지 않다. 성공한 중간층 여성은 자신과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남성과 결혼하려 하지만 성공한 중간층 여성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성공한 중간층 남성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고졸 여성이 주로 대졸 남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오늘날 고졸 여성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간층 여성은 다른 집단 여성보다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
파트너와 함께 살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다시 다른 누군가와 동거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미국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변화들을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층에 가까워 보였던 중간층의 가족 패턴이 결국 하층과 비슷해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고소득 상층 남성의 권력을 강화하고 하층 남성 대다수를 소외시키며 중간층 남성의 수를 감소시킨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가정의 토대를 뒤흔들었다. 분명한 것은 가족이 주식 시세나 계절별로 조정되는 실업률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경제 변화가 남녀가 만나는 방식을 바꾼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에 대해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된 결혼 시장에서 자신들의 가능성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변화시킨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야심찬 대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하면 결혼과 진로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또한 너무 일찍 약혼하거나 아이를 가지면 결혼과 진로에 방해가 되리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준비가 되면 적당한 배우자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여성은 출산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여길 확률이 높으며 믿음직스럽지도 못하고 부정하기까지 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과 아이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확률 또한 높다. 이처럼 변화하는 기대는 도덕관념의 쇠퇴, 여성 해방, 문화 충돌 같은 주제로 다뤄지지만 이는 결혼 시장이 재구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다. 상층에서는 다수의 성공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성공한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 중간층과 하층에서는 남성보다 더 유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성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믿음직한 남성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결혼 시장이 변화하면서 가족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남녀 간 불신을 키움에 따라 계급 또한 재형성되고 있다. 더욱 공고해진 계급 간 장벽은 새로운 미국 경제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 이러한 전개와 점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의 관계가 사회적 관습의 변화만 따로 떼어내어 논의하는 것보다 결혼 패턴이 변화하는 이유를 더욱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계급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여성 해방, 복지, 도덕관념의 변화, 소울메이트와 결혼하려는 경향 등으로 변화를 설명한 이전의 논의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왜 변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은 불안정한지, 왜 우리 손주들은 부모 세대가 누린 자원들을 누릴 수 없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점증하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기꺼이 직면해야 한다. 이 책은 미국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은 때때로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결론은 매우 간명하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점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이나 해결책은 거짓이다. 불평등은 사회의 안녕 그리고 미래 세대의 행복에 중요한 문제다. 미국 가족이 변화하는 이유를 불평등과 계급의 문제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맞닥뜨린다. 미국 사회에서 계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혼 시장이라는 말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미국인들은 보통 계급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가족이 경제적 조건에 따라 구분되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을 형성한다는 생각 자체가 미국적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경제적 조건보다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종교나 문화, 이념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계급은 우리 시대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문화의 저변에 깔린 사람들의 태도와 기대를 형성하고 자원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결혼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교육 수준에 따라 기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경제적 사다리를 오르내리는지를 계급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마르크스는 계급을 자본가와 노동자,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임금에 의존하지만 고용 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자가 이윤을 놓고 벌이는 대립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으로는 후기 산업사회를 잘 설명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자본가와는 별개로 준상층이 발달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마르크스 사후에는 계급에 관한 논의가 주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그 외 개발도상국에서의 금융발전 과정을 기록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나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중산층의 규모와 상태에 주된 관심을 두었을 뿐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계급 구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므로 계급을 설명할 때 기존의 정의에만 기댈 수는 없다. 또한 정밀하고 일관된 용어만을 사용할 수도 없는데 용어 자체가 하나의 뜻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책에서는 사용할 몇 가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계급은 주로 소득에 따라 나뉘는 사회 집단이다. 계급은 집단이 행위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고 재산, 소득, 양육에 쏟는 시간과 노력, 인적 자본 등의 사회 자원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고안된 용어다. 이 책에서는 누가 누구와 결혼하려 하는지, 누가 누구와 함께 살려고 하는지, 장차 부모가 될 사람들은 어떤 가족 형태가 양육에 적합하다고 여기는지 설명할 때 계급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 사안들에 관한 가장 풍부하고 지속적이며 신뢰할 만한 정보는 인구조사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다음에 세 집단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대졸자 집단으로 오늘날 청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나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은 이보다 조금 낮다. 최근의 결혼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대졸자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인구의 중간에 위치한 집단으로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집단이기도 하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고졸자, 가난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분투하는 사람들이 이 집단에 속한다. 인구 통계를 들어 설명하자면 2011년 미국 가계소득 100분이 50에 해당하는 가구로 연소득이 4만 2천 달러보다 약간 높은 가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이 집단에 속한다. 이 집단은 지난 20년간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줄어들면서 점차 기반을 잃었다. 여전히 중간 집단은 하위 집단과는 다르지만 소득이나 결혼 측면에서 20세기 중반만큼 하위 집단과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집단이다.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이 집단에 속하는데 16세에서 24세 인구 중 7.4%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이 집단은 분명 그보다는 규모가 크다. 빈곤선 이하에 있는 15%의 미국 인구 대다수가 이 집단에 속한다. 이 집단에서 결혼율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상의 세 집단은 정치 경제적 분석에 쓰이는 계급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대졸자로 이루어진 상층 집단은 19세기의 중산층에 가깝다. 즉, 이 집단의 정치 경제적 지위는 주로 자녀의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달려있다. 상층 집단 안에는 규모는 작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엘리트 집단이 있다. 바로 이 엘리트 집단이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 계급 또는 오늘날 정치 담론에서 1%라고 불리는 자들이다. 엘리트 집단은 자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졸자 집단과는 다르다. 또한 엘리트 집단은 워싱턴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집을 사기 위해 부부 모두 열심히 벌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엘리트 집단은 무시무시한 정치,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지만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가족 패턴을 구분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이 책에서 대졸자,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 중상류층,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1에 속한 엘리트 등의 용어가 대략 같은 집단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용어들이 지시하는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상위 1%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졸자 집단은 균질하지 않다. 학사학위는 인종이나 지역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예컨대 워싱턴시에서는 25세 이상 인구 중 절반가량이 대졸자이며 4분의 1이 석 박사학위 소지자다. 반면에 중부에 있는 멤피스, 테네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는 대졸자가 인구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워싱턴에서는 석 박사학위 소지자와 학사학위 소지자,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와 일반 대졸자 사이에서 계급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더 두드러진다. 대졸자 집단 내의 인종 차이 또한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인종이 다른 커플이 결혼하거나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은 지역이나 성비가 전국 평균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지역에서 특히 그렇다. 이 책에서는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고 데이터가 유의미하다면 인종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려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학 교육을 받은 상위 3분의 1을 하나의 집단으로 다룰 것이다. 197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대졸자 집단과 중간 집단 사이의 장벽은 더 공고해진 반면 중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중간 집단은 예로부터 노동자 계급으로 묘사되었고 특히 백인이 많았다. 즉 중간 계급 구성원은 비전문적인 노동자로 이들의 복리는 정규 교육보다 안정적인 직업과 현장 교육에 달려있다. 하위 집단은 중간 집단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집단에는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 더 나은 기회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가난한 시골 사람 등 가장 소외된 이들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인종과 상관없이 신체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 또한 하위 집단에 속한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 역시 하위 집단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정책에 따라 수감률이 높아질 경우 눈에 띄게 그 수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처지가 나빠지면 안정적인 노동자 계급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줄어든다.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중간 집단의 가족은 상위 3분의 1과 훨씬 비슷한 패턴을 보였지만 오늘날에는 하위 3분의 1 가족과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계급 구분을 바탕으로 결혼 시장을 설명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21세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 상대를 고르는지 설명한다. 물론 여러 정치적 철학적 신념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를 교환의 산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어째서 가족이 계급의 표식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면 사회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살펴야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게이와 레즈비언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은 사람들이 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가 상위 집단, 하위 집단, 그리고 중간 집단 가족의 행동 약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결혼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를 시장에 나온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즉 관계는 교환의 결과로 발생한다. 최신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관계의 시장은 조금 특별하다. 이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다.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사회에서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 수의 균형이 깨지면 결혼율은 낮아진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가 단순히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에게 맞는 여성을 찾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남성이 조금 더 늘어나고 결국 혼자 남게 될 여성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보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신뢰의 바탕이 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사람들은 동반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묻게 되었다. 그리고 신뢰는 다른 여러 결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준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려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까?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까? 자녀를 위해서는 나에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친밀한 관계는 일시적일까? 아니면 장기적일까?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는 것의 일부로 현실의 공급 변화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의 방향을 일으킨다. 이 책은 국가, 시기, 지역별로 남녀가 짝을 찾는 방식을 다룬 문헌 자료를 다양하게 참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의 수가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의 수보다 많을 때 사회 규범은 대졸자 집단의 규범과 매우 비슷해진다. 여성은 깐깐하게 파트너를 고를 수 있게 되고 남성은 원하는 여성을 얻기 위해 몸을 만들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사회에서 가족관계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한 가족의 모습과 비슷해진다. 인기가 많은 남성은 한 여성에게 헌신하는 대신 수많은 여성과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한 남성들의 실망한 만큼 실망한 여성들은 파트너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회는 안정적인 가족이 늘어나고 어떤 사회는 줄어든다. 그리고 어떤 사회는 자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어떤 사회는 줄어든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변화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바뀌었고 어려서부터 질 좋은 교육을 받는 상위 계급은 자신의 계급을 더욱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던 계급 사다리는 아예 사라졌다.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가정과 시장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여성이 자유를 얻게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남녀가 짝을 찾는 방식이 변화하게 된 데서 변화의 원인을 찾는다. 2부에서는 이러한 원인들이 남녀가 결합하는 조건을 바꾸고 계급에 따라 다른 규범을 만들어내면서 결혼 시장을 어떻게 기울어뜨렸는지 분석한다. 3부에서는 법으로 주제를 옮겨 가족법이 젠더 간 권력 관계를 해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떻게 새로운 결혼 모델을 제도화했는지 분석한다. 새로운 결혼 모델은 서로 의존하던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이혼 후 지켜야 할 의무를 줄이고 이혼한 부모가 둘 다 자녀 양육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공한 남성의 이익을 보호하고 믿을만하지 않은 남성과 함께 사는 여성이 결혼을 달갑지 않게 여기도록 만든다. 또한 중간 계급에서도 새로운 결혼 모델 때문에 가족법이 젠더 간 권력 싸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4부에서는 안정적인 가족을 회복하는 일이 경제활동 기회를 보다 평등하고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달려있음을 논한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로 여성은 더욱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남성은 더욱 커진 경제적 불평등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계급 사다리는 더욱 가팔라졌고 승자 독식의 보상 체계가 구축되었다.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잃고 단기 이윤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노동자에게 월급을 덜 주고 사회의 유익에 눈 감는 대신 경영진에게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다. 경제를 재건하려면 고용 안정성과 고용 유연성의 관계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에게 주는 보상과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사회보험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방식 또한 재고해야 한다. 가족 단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가계의 재정 자원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자원도 기울어졌다. 1970년에는 고졸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대졸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비슷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고소득 자녀의 엄마가 하루에 1시간 더 많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아이가 2살이 되기 전에 형성되는 인지 능력의 격차가 발생하며 10대 때의 성취도와 성인이 된 후의 역량에서 더욱더 격차가 벌어진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새롭게 닦지 않는다면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문화는 경제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계급 간 장벽을 더욱 공고히 쌓아 올릴 것이며 그 결과 계급 이동이 더욱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에서 인적 자본에 투자되는 총량 또한 줄어들 것이다.